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웹 3.0 사용 설명서 이 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시작 전에 간단히 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웹 3.0 혹은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부터 사고 말을 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뭔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웹 3.0이라든지 메타버스에 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작가님은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백훈종 작가님이 책을 쓰셨고 여기 한국경제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좋은 글도 많이 쓰셨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 어, 젊으신 것 같은데 그죠? 되게 생각도 깊고 차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샌드뱅크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어떤 유튜브 방송을 봐도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상당히 이 책을 읽고 많은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자, 웹 3.0 사용 설명서에서는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 첫 번째, 그러니까 자산적 측면에서만 우리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희소성이나 유한성 같은 그런 속성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두 번째,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으로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 IT 기술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저도 좀 신선하게 비트코인의 다른 측면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초보 수준에서도 충분히 읽어 나갈 수 있고, 저는 이 책이 필독서, 정말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지만 제가 뭐 오태민 작가님 책 그리고 뭐 비트코인 제국주의 이런 책들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책도 저는 백훈종 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어떤 지식들 그런 내용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뭐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게 되게 쉽게 잘 쓰셨어요. 네. 자,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은 필수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제가 뭔가요,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필요한 재화, 수도나 전기처럼.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네트워크로서 활용되는 필수제다. 우리들이 L1에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뭐 두 번째 층에 두 번째 레이어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세 번째 층에는 디앱이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레이어 구조에 있고 그 레이어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망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자료인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초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예요. 지금 보면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중국에서는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왜 자기 땅이면은 자기가 영원히 소유를 하는데, 그죠? 한마디로 비트코인 망은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건물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땅을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을 올려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 됩니다. 사업을 하는 건. 하지만 L1, 비트코인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 땅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사용하고 대여료를 내야 돼요. 대여료를.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술이 1층에 있고 L1에, 그리고 L2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비트코인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3 D앱들이 이제 올라가죠.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뭐 앱, 트위터라든지 이런 앱들이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L1 가장 튼튼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다른 거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비트코인이 어느 국가에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업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블록체인은 솔직히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버리면 나의 의지와는 같이 나의 의지대로 이렇게 뭔가 나의 의지에는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 사람들 소수 권력자에 의해서 조종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채굴자들, 뭐 코어 개발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이런 사람들이 맞아야지 합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중립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알고리즘 규칙에 따라서 2100만 개가 뭐 반감기는 어느 정도 되면 되고 이거를 규칙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튼튼한 규칙 위에 아무도 지배하지 못하는 알고리즘 위에 역시나 아무도 지배하지 못하는 금융 기록, 우리가 원장을 기록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거래를 시작하고 그죠?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메타버스에서 모든 우리의 거래라든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 위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죠. 인터넷도 비트코인도 레이어 형식이다. 과거 우리 인터넷을 한번 돌아보자. 레이어, 이거 쉽게 나타낸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뭐 크게 이게 단순화하자면 이렇게 제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L1 가장 밑에는 TCP/IP가 있었고 네트워크 기술이 있었고 그 위에는 좀 더 세밀하게 HTTP라든지 뭐 인터넷 문서를 만드는 그리고 SMTP 뭐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토콜들 있잖아요. 약속된 규약. 그죠? 그 다음에 L3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앱,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당근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L1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올라오고 또 그 위에 D앱, 뭐 이제 분산화된 팟캐스트, 분산화된 결제, 분산화된 영상 통화를 지원하는 앱들이 D앱들이 거기에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검열 저항성, 아무도 함부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그런 강한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L1에 비트코인 망이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망에 종속이 된 거죠. 옛날 같으면 구글이 돈을 다 벌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구글이나 당근이나 이런 애들이 돈을 벌지 TCP/IP가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TCP/IP 자체가.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있어야 그 위에 것들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소유가 가능한 기본 프로토콜, 근간이 되는 프로토콜 레이어다.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층들은 바로 자산이다, 자산. 웹3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뭐를 내야 됩니까?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채굴자들이 그런 전기와 채굴기를 돌려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됩니까?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입장료, 사용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으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웹 3.0에서 이 웹 3.0 사용 설명서에서 백훈종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웹3, 웹 3.0에서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 투자자가 기본 레이어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우리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맞죠? 남들이 사용하는 그 사용권을 우리들이 먼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비트코인 어차피 그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입장권을 우리가 샀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그걸 사고 나면 굳이 우리들이 이 경쟁에서 승리할 D앱들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당근이 이기든지 네이버가 이기든지 카카오가 이기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기본 레이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기본 레이어를 소유하면 그 위에 혁신들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수익이 나는 것들이 어차피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CP, IP는 돈을 벌지 못했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기본 레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또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 어떤 그죠? 트위터가 이기든지 페이스북이 이기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너희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걔들도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면 인터넷의 어떤 규약들,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 L1에 비트코인 망을 이용하려면은 너희들 돈을 내. 너희들이 수익은 이 비트코인이 근간이 돼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겁니다. 파생이. 그죠?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과거 우리들을 설레게 했던 이 마이클 조단 행님 있죠? 마이클 조단 행님. 저희 친구들도 이 조단 신발 농구화 하나 사는 게 정말 이게 꿈이었는데 이 농구 천재 마이클 조단 같은 어떤 농구의 어떤 능력과 이 메시의 현란한 드리블과 엄청난 공강 지각력, 이 패싱 능력, 이 모든 어떤 축구적 재능과 일론 머스크 행님의 어떤 인사이트, 이 천재적인 어떤 발상들, 이런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게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주변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자, 레거시 금융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빠르고 보안까지 완벽하고 중립적이고 깨끗한 신용화폐, 국가화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 은행들이 막 보안에 많이 뚫려놓고, 그죠? 그런데 보실까요? 이 레거시 금융들의 말이 진실일까요? 빠르고 보안이 완벽하다. 보안이 뚫린 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뭐죠? 그 스팸 전화나 스팸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보안이 뚫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이 뭐 비트코인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양자 컴퓨터로 은행 먼저 뚫지. 그죠? 자, 다음. 그리고 중립적이고 깨끗한 화폐가 있다. 뭐 은행에 보관을 했던 돈들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었을까요? 자,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입니다. 그죠? 한눈에 봐도 196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죠. 자, 대한민국의 통화 공급량 M2의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깨끗한 어떤 금융일까요? 깨끗한 돈일까요? 자, 웹 3.0 사용 설명서에서 또 백훈종 작가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파괴적인 혁신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딱 하나,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딱 하나. 오직 하나의 기능에 집중한다. 뭐냐? 데이터베이스가 탈중앙화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지 못하는 어떤 금융 기록이다. 이거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없다. 맞습니까? 한 번도 비트코인이 그죠? 뭐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뭐 지금도 비트코인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해킹이 되느니 마음대로 뭐 찍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죠. 정확한 시기에 반감기가 되면 그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고 2100만 개가 맥시멈으로 차 있죠. 그 알고리즘 따라져 있는 수학적인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죠? 알고리즘의 규칙에 따라서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어느 게 그러면 더 우월한 금융의 기록입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과 한국의 M2 통화 공급량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뭐 코로나가 온다, 뭐 어디가 뭐 사고가 일어났다, 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다, 뭐가 터졌다 하면 돈을 막 짓잖아요. 그죠? 물론 찍을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의 동의하는 것과 관련 없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면 그죠? 그 돈이 사람들한테 속속들이 공평하게 못 전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마음대로 찍지 못한다라는 것이 파괴적인 혁신이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비트코인이 좋다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를 더 좋은 거를 개발하면 되잖아. 더 나은 거, 더 개선된 거. 이 소프트웨어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도 나오듯이 유명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마라. 이미 나와 있는 바퀴가 있는데, 바퀴라는 것이 발명되어 있는데, 동그란 바퀴라는 게 잘 발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뭐하러 육각형의 오각형의 바퀴를 다시 발명하느냐. 그죠? 원형 바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미 탈중앙화된 그리고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4시간 365일 전 세계로 우리들이 가치를 전달하고 저장하고 어떤 그런 금융 원장을 공유하는 그게 이미 있는데 뭐하러 그걸 다시 개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죠? 그런 기간, 피와 눈물과 땀과 그죠? 슬픔과 환희와 분쟁과 조정과 그런 시간들을 또다시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은 M1 본원 통화로서의 기능이 뛰어나다. 이걸로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은 뭐 어느 정도 뭐 구글이나 앱스토어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비트코인 진영과 다른 알트 진영이 싸우더라도 무의미합니다.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싸울 필요가 없고 오태민 작가님도 그러잖아요. 그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마치 낙엽잎이나 나무가 지혜 족보에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딱 한 그루 나무가 있잖아요. 그 표지에. 그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에서 줄기에서 뿌리에서 줄기에서 더 가는 줄기로 그리고 잎사귀로 이렇게 점점점 방상형으로 퍼지잖아요. 그죠? 중심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자기의 역할들을 맡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뭐 잘났네, 뭐 내가 더 뛰어나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가는 거고 각자의 특성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민 작가님이나 그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힌트가 있어요. 계속 꾸준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도 이거는 이제 아시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성은 희소하다. 그죠? 희소하고 유한하다. 2100만 개 이상 뭐 생산되지 않는다. 희소하다라는 것은 그 연간 퍼져 있는 전 세계에 공급되어 있는 비트코인 양 대비 하루에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양이 일정하고 점점점 줄어든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안티프레질이라는 특성이 또 있습니다. 안티프레질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뭡니까 사이어인처럼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 넘길수록 이 능력치가 레벨업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도 보면 뭡니까 그 FTX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서 하락장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을 하면은
더 크게, 더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도 비트코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뭐 비트코인 망한다, 뭐 거래소가 털렸다, 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중국에서 막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드래곤볼의 손오공처럼 초사이언인처럼 살아남았고 점점점 강해지고 있고 점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트코인의 특성은 뭐 네트워크 효과라고 봐도 되고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도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효과는 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들이 쓰다가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뛰어난 특성이 있어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그 또 모여들고 또 쓰다 보면은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점점 이제 퍼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카톡입니다. 카톡. 제가 늘 이야기하는 카톡. 카톡이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 나와가지고 조금 이게 안 익숙한 거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빼고는 처음에는 10대, 20대들만 쓰다가 어라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이모티콘도 있고. 그래서 30대, 40대들이 쓰죠. 그 쓰다 보니까 50대, 60대 뭐 되게 어린 친구들도 쓰고, 그죠. 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런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외부성의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녀석이 바로 이 무지막지한 녀석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희소성, 유한성, 안티프레질, 네트워크 외부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놈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파괴적 혁신이 맞죠.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비트코인이 하락장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엄청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라든지 거대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 같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개미들을 포기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손에서 비트코인을 팔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략이죠, 전략. 첫째는 가격을 폭락시키면 됩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대부분의 개미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들의 어떤 스피커들을 이용을 하겠죠. 특히나 또 기자님들이나 대중 언론들이 중립적으로 뭐 보도를 해줄 수도 있지만, 보통 언론의 속성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내야 사람들이 클릭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볼 시간에 그 오태민 작가님의 영상을 한번 더 보고 그런 거예요. 좋은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세력이라면 개미를 떨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을 폭락시킨다. 둘째, 그들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 그죠? 그렇다라면 반대로 내가 만약 세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첫째, 가격 폭락을 참는다. 그죠? 외면하면 됩니다. 둘째, 공포 분위기를 참는다. 그죠? 저와 같이 제가 추천해드린 좋은 책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공부한 다음에 그런 시간들을 인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투자는 틀리지 않았고 저희들의 공부는 확신에 확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